네, 안녕하세요.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오늘 1980년대 여성시와 여성운동의 만남과 고정이라는 제목으로 1980년대에서 90년대 초반의 한국 여성시를 고정이의 시를 통해 살펴보게 될 정혜진이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고정이 시인을 통해서 주로 80년대 여성시의 특징을 알아볼 텐데요. 1980년대 여성시는 사회운동, 특히 1983년부터 한국에서 활발하게 전개된 여성운동과 적극적으로 접속되었다는 특징을 갖습니다. 이를 매우 잘 보여주는 것이 고정이의 시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고정이의 시를 통해서 첫째, 한국 여성시가 여류문학에서 여성문학으로 도약을 하게 된 맥락을 또 하나의 문화라는 여성주의 단체의 여성운동과 함께 살펴볼 것이고요. 둘째, 여성문학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여성이라는 범주가 어떻게 질문되었는지를 여성과 계급에 관한 논쟁을 통해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성문학 운동에서 모색된 여성 해방 주체가 고정이의 시에서 어떻게 재현되었는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이상의 내용을 살피는 방법으로서 우리는 고정이의 시를 주목할 것입니다. 먼저 고정이라는 시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정이 시인은 아주 다양한 활동을 했던 인물이었는데요. 시인이자 비평가였고요. 또 신학자였습니다. 그리고 국문학 연구를 했던 국문학자이기도 했고요. 여성운동가이기도 했으며 문화운동가이자 언론인이자 출판인이기도 했습니다. 매우 다양한 활동을 했던 시인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다양한 활동 중에서 고정이는 여성과 민중과 기독교에 대한 문제의식을 결합하는 문학을 쓰게 됩니다. 여기 연역을 보시면 알다시피 굉장한 다양한 단체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주간 전남이라는 언론사에서 기자로 근무하기도 했고요. 광주 IWCL이라는 운동단체에서 활동을 하기도 했고 신학대학교에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라는 여성단체의 창립 동인으로서 여성운동에 참여했고 또 민요연구회라는 단체의 발기인으로 참여하기도 했고요. 또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서 출판 홍보 책임감사를 맡기도 했습니다. 또 광주에서 어떻게 항쟁이 전개했는지를 직접 취재하면서 광주 여성들의 역할을 조사하기도 했고요. 여성신문의 초대 편집 주간을 맡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법 개정 운동사를 편집하고 제작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굉장한 다양한 활동을 했죠. 바로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고정의 시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또한 굉장히 많이 썼어요. 누가 홀로 술투를 밟고 있는가라는 첫 번째 시집부터 시작해서 유고 시집 모든 사라지는 것들은 뒤에 여백을 남긴다까지 11년간 11편의 시집을 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이력은 고정이 시의 다층적이고도 입체적인 문제의식과 연결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고정이는 79년에 등장해서 1991년에 작고하기까지 10여 년의 시간 동안 11권의 시집을 남긴 다작을 한 시인이기도 합니다. 매우 열정적인 사람이었죠. 고정이는 한국 여성시가 여류문학이라는 이름을 극복하고 여성문학으로서의 위상을 정립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시인인데요. 바로 이 여류문학에서 여성문학으로 라는 도약은 여성시가 여성해방운동으로서 추구된 과정이기도 했습니다. 여류문학에서 여성문학으로의 변모는 또 하나의 문화라는 여성주의 단체의 여성운동 속에서 추구되었기에 또 하나의 문화라는 이 단체의 여성운동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 또 하나의 문화, 줄여서 또문이라는 단체는요. 조형, 조혜정, 조옥라, 장필아 교수 등 1980년대에 사회학과 여성학을 연구하던 젊은 여성학자들이 모여서 사회 속에서의 나의 위치, 나의 문제를 고민할 때 서로 위로하고 힘을 얻을 수 있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자라는 뜻을 모았고요. 그래서 자신들의 직접적인 문제인 남녀 불평등 문제에서 출발한 대한문화운동을 시작했습니다. 뒤이어 조은, 김혜실, 정진경, 김은실 교수, 박혜랑, 고정희 시인 등이 합류했고요. 대학생, 대학원생들의 그룹들이 대거 참여했습니다. 이렇게 결성된 또 하나의 문화라는 이 그룹은요. 자본주의, 국가, 가족, 학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해체하고 이 구조들을 재구성하는 여성주의 운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인간적 삶의 양식을 담은 대안적 문화를 창조하고 이를 실천하는 단체였고요. 남녀가 평등하고 진정한 벗으로 협력할 수 있는 사회를 지향했습니다. 보다 인간적이고 공동체적인 문화 담론을 제기함으로써 가부장적 문화를 변화시키고자 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양한 소집단 활동과 동인지 또 하나의 문화를 발간했습니다. 이를 통해 여성들이 대면적 만남과 그를 통한 참여와 실천의 차원을 통합하기를 기대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기존 사회운동 조직이 여성 문제를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하고 성차별을 양산하기도 하며 생활세계의 민주화와 조직 내 위계에 무관심하고 배타적이었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던 단체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또 하나의 문화가 여류 문학에 도전하는 장이 된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는 원래 논단이라는 모임을 통해서 동인 내 여러 소집단 활동과 여성주의 담론의 형성이라는 이 운동의 두 차원을 접목시켰는데요. 그 사례 중 하나가 1985년 12월에 진행된 원래 논단입니다. 이 논단에서 고정희의 글 여성문학 실론이 발표되는데요. 이 글은 또 하나의 문화 안에서 한국 여성문학사를 공동 연구하던 소모임에서 진행된 공동 연구의 결과물이자 당시 또 하나의 문화에서 기획 중이던 동인지 여성해방 문학이라는 이 동인지의 관심사를 담은 글이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의 문화의 조옥라 동인은 이 고정희가 발표한 여성문학 실론이라는 글을 소개하면서 다음과 같이 얘기했습니다. 여류문학이 아닌 여성문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는 것이 문학작품과 또 바람직하다면 여성평론에 의해서 뒷받침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운동에 저희로 봐서는 자발적인 그런 주체자가 될 사람이 바로 시인인 저희 동인인 고정희 씨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정희 씨가 앞으로 제3호 여성문학을 이끌고 나갈 사람인데 어떠한 시각에서 여성문학을 보는지 또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여성문학의 시각이라는 것이 어떠한 것인가를 함께 얘기하겠습니다. 라고 했죠. 이 여류문학이 아닌 여성문학에 대한 또 하나의 문제의식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성문학 실론이라는 고정희의 발표글은 이듬해 86년에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제2호에 한국 여성문학의 흐름이라는 글로 실립니다. 고정희는 이 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여성에 의한 여류문학을 여류 특유의 섬세함에 기초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것은 또한 역사성 혹은 사상성이 부재한 것으로 몰아가는가 하면 사회인식의 깊이를 갖춘 작품에는 여성성의 소실이라고 딱지가 붙었다. 남성적 시각에서 규정된 여성성을 주제로 한 여류문학은 해방 후까지 면면이 이어진다. 네. 보편으로서의 남성과 그로부터 타자화된 이름인 여류가 바로 여류문학이 의미해왔던 바였다는 것이죠. 이 여류문학에 대한 고정희의 문제의식을 더 살펴볼까요? 60년대 여류시가 앞에 열거한 대로 반드시 감상의 영역에 국한되거나 탐구정신의 결여로 몰아붙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따른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문학성 자체가 질문의 다양한 양식으로 존재하며 회기라의 해답을 거부하기 때문이다. 여류 시인이니, 여류 작가니, 여류 땡땡이니 하는 명칭은 인간의 보편화된 휴머니즘에 참여하는 작가 정신을 암시하기보다는 매우 특정한 신분 집단, 다분히 귀족적인 집단을 지칭하는 프리미엄으로 통용되기도 하였으며 평범한 여성들에게는 여류 명사 신화를 조장하기도 하였다. 네, 문학이라는 것은 일체의 획일성을 거부하는 것이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류 문학이라는 이 분류가 획일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남성 중심적인 문학의 문제를 보여주고 그러한 남성 중심적인 획일성이 여성을 특정한 집단으로 특정한 의미로 획일하여 소외시킨다는 것이죠.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정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해냅니다. 결론적으로 여성주의 문학은 여성들이 하는 문학이다는 성별 분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배문화를 극복하고 참된 인간해방 공동체를 추구하는 대한문화로서 모성문화 혹은 양성문화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문학이어야 한다. 따라서 이때 여성문학은 굳이 여성이어야만 할 필요는 없지만 이 문제를 자기 경험 속에서 아파하고 혹독하게 인식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형성될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여류 문학이 아닌 여성 문학이라는 것은 기존의 여류 문학의 성별 고정관념을 극복하는 문학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모성 문화나 양성 문화 같은 언어로 고정의가 모색한 것은 궁극적으로 성별 이분법을 초과하는 여성해방 주체성과 여성해방 실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문제의식을 밟아서 고정의와 또 하나의 문화는 동인지 제3호 여성해방의 문학을 세상에 내놓습니다. 이 동인지 제3호에 실린 좌담은 당시의 또 하나의 문화가 여성 문학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해방운동으로서의 여성 문학인 것이죠. 즉, 생활세계를 구성하는 의미체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바로 글쓰기이며 여성해방이라는 변화를 실현하는 것이 여성문학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성은 단일한 존재가 아니며 그에 따라 해방도 단 하나의 의미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때 또 하나의 문화에서 여성문학이라는 문제의식과 함께 주목한 여성은 누구였을까요? 네. 또 하나의 문화는 당시에 중산층 여성의 삶을 썼던 박완서라는 소설가를 조명함으로써 중산층 여성의 주의를 기울입니다. 이러한 중산층 여성은 매맞는 아내의 문학적 재현과 관련되는데요. 즉, 중산층 여성이라 함은 주부들이 겪어온 가정폭력의 문제를 나타내는 형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가정폭력의 문제는 법과 국가가 그동안 개입하지 않아왔던, 그래서 정치적이지 않은 영역으로 치부되어 왔던 사적 영역이라는 것을 정치적인 영역으로 재구축하는 문제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는 박완서의 작품과 더불어서 여성의 전화라는 여성단체에서 가정폭력 근절 운동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성문학은 여성운동과 연동됐고 또 하나의 문화는 가부장제하에 매맞는 아내라는 여성의 위치를 극복하는 새로운 여성상의 등장을 여성문학에 기대하였습니다. 피약적 모성이 아니라 창조적 모성의 회복을 해야 한다는 이 말은 피해자성을 넘어선 여성성의 주문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피해자가 아닌 여성이 될 수 있을까? 여성문학이 어떻게 피해자성을 넘어서는 여성성을 상상해내는 역할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관건이었던 것이죠. 또 하나의 문화는 그것을 성별 유계구조, 즉 성별화라는 것을 극복하면서도 돌봄의 역량을 발휘하는 여성성을 중시함으로써 창조적 모성이라는 것을 지향하였습니다. 이때 창조적 모성이라는 것이 바로 성별화를 극복하고 돌봄 역량을 발휘하는 이 행위성을 표현하는 단어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에 또 하나의 문화는 모성을 얘기하면서도 여성해방 문학의 저자를 단지 생물학적 여성이 아니라 여자이든 남자이든 여성해방적 의식을 내세우는 주체로 상정합니다. 그리고 당대 한국 문학의 현실을 여성문학의 초기 단계인 남성 중심적 사회를 고발하는 고발 단계로 설정하면서 페미니즘 문학의 필요성에 대한 의식과 자각, 그리고 여성 평론가를 요청합니다. 이렇게 페미니스트 문학 혹은 페미니스트 문단에 대한 구상이 시작된 것이죠. 그것은 여성을 자명한 것으로 상정하는 것이 아닌 아주 의식적이고 주체적으로 여성을 질문하는 과정이었습니다. 훌륭한 문학 속에 페미니즘이 자연스럽게 포함된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인 자세일까 아닐까라는 고정의 이 질문, 그리고 문학에서 여성이 역사를 끌고 나가는 적극적인 주체로 그려지기를 바란 조한혜정의 언급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1980년대에 여성문학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등장한 여성에 대한 이 질문은 멈추지 않고 계속된 열린 과정이었습니다. 따라서 여성문학의 여성 형상 또한 하나가 아닌 여럿으로 상상되고 재현되었습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당대 전개된 논쟁을 잠시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가 살펴볼 논쟁은 여성을 계급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하는 과정이었고요. 이것은 광주 민중항쟁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라는 역사적 맥락과 연관됩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에 모색됐던 중산층 여성으로서의 이 가정주부의 성역할이라는 문제가 노동 계급으로서의 여성 노동자 형상의 출현으로 일정 부분 도전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더욱 다양한 여성 형상들이 여성 문학에 등장하게 됩니다. 먼저 여성 문학의 또 다른 형상이 등장하게 된 배경인 광주 민중항쟁과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광주 민중항쟁, 1980년 5월 광주는요,
박정희 사망 이후 전두환의 권력 장악을 반대하고 계엄령 해제를 촉구하면서 언론 및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고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고 해직교수 복직 등의 사회 문제를 지적했던 시위가 광주에서 서울에서부터 확산돼서 광주에서도 대학 폐쇄와 계엄령 방령에 함의하면서 투쟁이 전개된 것이 이 5월 광주의 배경입니다. 이 당시에는 미국 카터 행정부와 자본주의 동맹체제의 강화와 자국 안보의 이익을 위해서 이 카터 행정부와 전두환 정권의 일종의 암중 무략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 카터 행정부는 전두환 정권을 지지하고 지원하면서 무력의 사용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연합부 사령부 병력을 광주에서 사용하는 데 동의했고요. 그리고 그러는 한편 광주의 반체제 인사들이 이 중재를 요청한 것을 거부하기도 했죠. 이렇게 광주 민중항쟁 이후에 한반도의 분단, 독재를 용인한 미국과 한국의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민주화 운동뿐 아니라 반자본주의 운동이 격렬히 전개됩니다. 그리고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한국 사회의 민주화의 기폭제가 된 1987년 6월 항쟁의 토대가 된 중요한 사건이었는데요. 부천서에서 일어난 성고문 사건의 피해를 폭로한 권인숙은 대학 재학 중에 노동운동을 하다가 부천경찰서에 연행된 여성이었습니다. 당시 전두환 군부정권에 대한 직선제 개헌 요구가 거셌고요. 경찰은 민주화운동 관련자의 소재를 추궁하면서 이 권인숙에게 성고문을 자행했습니다. 권인숙은 자신에게 성고문을 자행했던 문기동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고 진상규명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공문서 변조 등의 혐의로 권인숙 본인이 구속 기소되었고요. 법정에서는 피해자에게 진술 기회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민중운동가 야당, 종교계, 여성운동이 연합하여서 바로 이 문제에 공동 대처를 하게 되었고요. 이 과정에서 민주 세력의 연대가 강화되어서 6월 항쟁의 기초가 됩니다. 6월 항쟁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과 4.13 호원 조치, 이한열 체류탄 피격 사건이 계기가 되어서 민주화 운동이 아주 크게 확산되었던 그런 사건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건들이 공권력의 횡포의 실상을 폭로하게 되면서 5공화국의 종말을 앞당기는 원동력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은 80년대 여성운동의 차원에서도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성고문 피해가 일어난 사안임에도 공권력과 민중운동은 성의 문제를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했고요. 이에 여성운동이 반발하면서 이 성고문 사건의 핵심이 성폭력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1986년 당시에 전두환 정권과 언론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외설로 몰면서 운동권이 성을 투쟁의 수단으로 삼고 있다라고 비난했어요. 한편 이 당시의 민주운동단체는 성적 보수주의라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이 아닌 고문에 초점을 맞추어서 대응했습니다. 당시 변호사 중 한 명이었던 사람은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했죠. 여성운동하는 분들은 대개 분노의 본질이 틀렸다고 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국가 공권력의 가장 추악한 형태인 고문이 초점되어야 하는 이때에 여성 문제를 운운한다면 오히려 본질에서 빗나가는 것이 아닐까요? 여성운동하는 분들이 지배 이데올로기로서의 성 이데올로기를 타파해야 한다는데 너무 집착하는 것 같아요. 이에 여성운동계에서는 이 사건에 대응하고자 여성단체연합 성고문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게 되었고요. 이후에 이 단체는 여성단체연합의 결성의 계기가 됩니다. 그리고 여성운동계는 사건을 성폭력으로 의미화하였습니다. 권인숙은 이 사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얘기하였습니다. 한 젊은 여성 노동자가 이 글을 씁니다. 과거에는 여대생이었고 지금은 수번이 이름을 대신하는 여죄수이지만 제가 사회 속에서 처음 선택한 직업이 여공이었고 항상 노동자적 정신과 생활 태도로 살아나가려 하기 때문에 나는 공장에서 일을 하든 안 하든 노동자입니다. 이렇게 이 부천서 성고문 사건과 그 이후의 대응을 계기로 한국 사회에서는 반자본주의적 변혁운동과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의 결합이 계속해서 고민되고 모색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등장한 것이 바로 여성운동의 거점과 주체에 대한 논쟁입니다. 여성운동의 근거가 되는 주된 장소는 과연 가정인가 아니면 노동인가에 대한 논쟁이 이루어진 것이죠. 이는 여성해방운동론으로서의 여성문학 이론과 창작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논쟁이고요.
여성사회연구팀과 또 하나의 문화라는 두 단체 사이에 주로 전자가 후자의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 논쟁은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의 문제에 대한 관심을 계급에 대한 관심, 즉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관심으로 옮기게 되었고요. 여성 문제가 여성의 노동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정이라는 영역에서 여성에게 부과되는 재생산, 즉 임신, 출산, 가사와 같은 문제에서 기인하는 것인지가 논의되었습니다. 여성이 겪는 사회 모순이 가부장제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자본주의에서 기인하는 것인가, 여성 해방의 주체는 주부인가, 여성 노동자인가가 탐색된 것이죠. 이처럼 이 논쟁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관계, 그리고 여성 해방 주체에 대한 탐구였습니다. 이를 계기로 여성 문학에는 획일적이지 않고 복합적이며 갈등적인 여성 형상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논쟁은 가부장제와 계급 문제 외에도 섹슈얼리티라는 의제가 출현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섹슈얼리티란 성적 관계, 성적 욕망, 성적 지향, 그리고 성 정체성의 정의, 생산, 실천을 총칭하는 개념인데요. 이 논쟁에서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의식을 도출하고 이를 문학적으로 구현해낸 것은 바로 고정희 시인이었습니다. 이 논쟁으로 나타난 한국 여성 문학의 쟁점을 살피는 과정에서 쟁점이 되지 못한 공백의 지점은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된 것이죠. 고정희는 이 논쟁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의 혁명을 여성 해방의 우선 과제로 삼는 레디컬 페미니즘은 아직 그 명암조차 내밀지 못하고 있다. 이때 성의 혁명을 여성 해방의 우선 과제로 삼는 레디컬 페미니즘이라 함은 가부장제와 자본주의의 맞물린 체계, 즉 가부장적 자본주의가 바로 섹슈얼리티를 통제하면서 작동한다는 사실에 주목하는 여성운동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여성문학 운동의 여러 문제의식, 그와 함께 등장한 다양한 여성 형상을 아울러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고정희의 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고정희의 시에 등장한 여성 노동자, 광주 여성, 그리고 독신 여성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1987년에 발간된 고정희의 지리산의 봄이라는 시집은요, 우리가 앞서 살펴본 6월 항쟁과 광주 민중항쟁을 다룬 시집입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이 시집에 6월 항쟁의 기초가 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다룬 시가 실렸다는 점입니다. 이는 고정희 시인이 6월 항쟁 이후인 1987년에 가지고 있었던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나타냅니다. 이 시집에 실린 땅의 사람들 삶, 팔레스티나 연가라는 이 시를 살펴볼게요. 시에는 이러한 대목이 나옵니다. 늙은이가 젊은이의 시체를 매장하는 이 거대한 해골 골짜기에 하늘문 열었는데 다 어디 갔는가.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젊은 대학생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을 삶의 터전을 빼앗긴 팔레스타인 민중들의 처지에 빗대어서 노래하는 시입니다. 다음으로 땅의 사람들 12, 그대 봉분이의 민주깃발 꽂으니 라는 시의 일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땅에 5천만 결의 이름으로 그대 봉분이의 민주깃발 꽂으니 아무도 내 시체 위에 궁전을 지을 수는 없으며 아무도 내 봉분 깔고 앉아 면제부를 나눠 가질 수는 없으리. 정의로 우거진 배경로 숲길 돌아 그리운 광주 품에 안기는 그대여 망원리 혼백들과 용솟는 분하고요. 네, 이 시는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 이후에 일어난 민주화의 거대한 물결 속에서 궁전에 비유된 자본과 권력의 지배 질서와의 단절, 그리고 면제부에 비유된 책임 회피에 대한 거부가 겸허히 실천되어야 함을 상기하면서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을 광주 민중항쟁의 역사와 연결합니다. 이때 광주는 항쟁의 역사의 근원으로 등장합니다. 이처럼 5월 광주와 6월 항쟁을 연결한 이 지리산의 봄이라는 시집에서 부천서 성고문 사건이 민중운동의 역사와 여성운동의 역사를 잇는 사건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와 해방에 대한 구속영장 2천만 여성 저항의 횃불 권인숙에게라는 시입니다. 시를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가슴은 아주 작고 초라하여 가슴에 가득 찬 은을 내다버리지 않고서는 금을 받아들일 수 없고 금을 버리지 않고서는 더 나은 것으로 가슴을 채울 수 없다. 권인숙의 최후 진술에서 거룩하구나 자매여 처절한 어둠과 침묵을 등짝에 지고 이 땅의 2천만 여성들이
이 땅의 군부 독재 남성의 군합발에 짓밟히고 짓밟히고 짓밟히는 역사의 벼랑 끝에서 너 또한 2천만 여성의 이름으로, 너 또한 1천만 노동자의 이름으로 사지의 억압의 포성을 받으며 잔혹한 고문으로 비명을 지를 때 자유가 임종하는 세상의 끝, 빗으로 등을 찍는 몰입애들 앞에서 유례없는 저 살인 정권의 암흑을 뚫고 한 시대의 진실로 솟구친 불길이여, 거짓과 기만을 벗기는 손이여, 사지를 포승줄에 묶을 수는 있어도 진실을 감옥에 가둘 수는 없다, 없다, 없다 외치며 솟았구나. 2천만 여성의 깃발로 솟았구나. 1천만 노동자의 함성으로 솟았구나. 드디어 4천만 횃불로 솟았구나. 40년 동안 위장된 자유, 40년 동안 위장된 해방, 여자의 몸에서 절절 끓는 분노가 되고 여자의 몸에서 시퍼런 칼날이 되어 5천년 유구한 위선을 내리쳤구나. 5천년 찬란한 비겁을 내리쳤구나. 장렬하구나 자매여, 눈부시구나 진실의 승리. 오, 그러나 우리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우리는 깃발을 내리지 않았다. 썩은 물 내리치는 내 칼날에 아직 억울한 혼백들의 피가 묻어있고 어머니 가슴에서 쇠못을 뽑아내는 우리의 손끝에 아직 전율하는 역사의 비명이 묻어있다. 수치와 오욕의 나날 속에서 옳은 것을 옳다 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 발음하는 씨앗이 삼천리 강토에서 싹이 나고 잎이 피고 하나로 줄기를 뻗어 정의의 숲이라 이름하는 그날까지 예, 아니오의 힘으로 여자의 가슴에서 차별을 뽑아내고 남자의 가슴에서 빗장을 벗겨내어 해방의 땅이라 이름하는 그날까지 아무도 행진을 멈춰서는 안 되리. 가자 자매여, 저 죽음의 능선을 넘어가자. 거짓된 자유의 수갑을 채우고 위장된 해방의 종말을 고하자. 우리의 간절한 진실은 하나이니 여성해방 만세, 그리운 민주세상 만세. 이 시는 권인숙의 저항을 여성의 이름으로 그리고 노동자의 이름으로 재현하고 있습니다. 여성해방운동을 2천만 여성과 1천만 노동자, 4천만 민중의 해방운동으로 의미화하였습니다. 시에서 성폭력에 대한 구체적 발언은 발견되지 않고 억압, 고문, 수치, 오욕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부천서 성고문 사건을 이 시는 군부 독재 남성성과 여성 차별, 폭력의 역사로 분명히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권인숙의 저항에서 광복일에 40년 동안 위장된 자유, 40년 동안 위장된 해방, 5천년 유구한 위선을 타파하는 역사의 변혁의 주체를 본 것이죠. 이는 여자의 몸에서 절절 끓는 분노가 되고 여자의 몸에서 시퍼런 칼날이 되어 5천년 유구한 위선과 비겁을 내리치고 어머니 가슴에서 쇠못을 뽑아내는 여성해방의 주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여성을 역사를 변혁하는 정치적 힘을 가진 집단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죠. 시의 마지막 구절, 우리의 간절한 진실은 하나이니 여성해방 만세, 그리고 그리운 민주세상 만세. 이 대목을 주목해 볼까요? 이 구절의 내용은 여성주의와 민주주의는 상호 배제될 수 없는 연계된 실천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자유와 해방은 거짓이며 속임수일 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구절의 형식은요, 구호의 형태를 띱니다. 여성해방 만세, 그리운 민주세상 만세, 구호 형태를 띠고 있죠. 우리는 이 시가 투쟁의 현장에서 낭송되는 장면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는 길이가 긴 장시임에도 시의 의미가 직관적으로 전달될 수 있는 언어를 구사하여서 시의 현장성과 음악성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길이가 길기 때문에 이 시의 언어는 감정의 극적 효과를 자아내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구호로 끝나는 시의 마지막 부분은요, 시적 퍼포먼스의 절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하면 현재의 시각에서는 다소 상투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 이 마지막 구절이 매우 호소력 있게 다가온다고도 할 수 있겠죠. 문화운동으로서의 시를 잘 구현하고 있는 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고정희 시의 광주 여성이 등장한 맥락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988년에 50비리특별위원회와 5.18 광주 민주화운동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라는 역사적 배경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청문회는요, 6월 항쟁 이후에 야당의 힘이 커지면서 오공화국 정부의 비리를 조사하는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게 된 배경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광주 민중항쟁에 대한 문제의식이 재점화됐고요. 이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한반도의 분단과 독재를 용인한 미국과 한국 자본주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이 심화됩니다. 그렇지만 이 청문회는 전두환의 책임은 결국 묻지 못한 채 육공화국에 의해서 5012가 강제 종료되는 결말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민정당, 민주당, 공화당이 3당이 합당하게 되면서 이 청문회를 가능하게 했던 야당의 세력이 완전 붕괴되죠. 바로 이러한 청문회의 국면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고정희의 시집 저 무덤 위의 푸른 잔디와 광주의 눈물비 이 두 권입니다. 먼저 89년에 발간된 저 무덤 위의 푸른 잔디라는 시집은요, 광주 여성들의 삶과 죽음을 여성 순환의 역사와 연결합니다. 광주 여성들의 원혼을 달래고 극락왕생을 비는 씻김구 시라고 할 수 있고요. 이 씻김구 시는요, 극작가이자 연출가인 어민이, 그리고 무당이자 현장운동가인 김영란이라는 두 여성과 함께 기획했던 마당굿을 위해서 쓰인 시입니다. 그에 더해서 이 시집은요, 고정희가 직접 광주 여성들의 활동을 취재한 내용이 반영된 저널리즘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시집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시집에는 6월 항쟁과 50비리 청문회가 함께 다뤄지고 있습니다. 이 시집에 실린 시를 한 편 읽겠습니다. 거두소서 거두소서 칼날을 거두소서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인생 지 목숨 끊어지면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우리 인생 헛되고 막막한 우리 인생 제 가슴에 박힌 뽑아내지 못합니다. 제 핏줄 속에 실린 장막 걷어내지 못합니다. 이 넋을 받아 칼날에 꺾으소서 묘지번호 96번 박현숙 생멸 나이 18 신이여고 3학년 군부독재 총칼 아래 사나운 넋 이 넋을 받아 칼날에 꺾으소서 묘지번호 83번 손홍래 생멸 나이 19 송원여고 3학년 계엄금 총에 맞아 안매장은 당한 넋 이 넋을 받아 칼날에 꺾으소서 묘지번호 61번 김춘래 생명 나이 19 계엄금 칼에 맞아 쓰러진 넋 이 넋을 받아 칼날을 거두소서 묘지번호 45번 이성자 생멸 나이 18 5.18 현장에서 피로 물든 넋 이 넋을 받아 칼날을 거두소서 묘지번호 6번 박금희 생멸 나이 17 춘태 여상 3학년 헌혈하고 나오다가 총살당한 넋 이 넋을 받아 칼날을 거두소서 묘지번호 54번 박선영 생멸 나이 갓스물 서울교대 2학년 광주 학살 억울하여 분신한 넋 이 시의 제목은 넷째거리 진혼마당 넋이여 망월동에 잠든 넋이여 3이고요. 마당굿의 양식으로 공연될 이 씻긴굿 절차 중에서 진혼 부분을 담당하는 시입니다. 씻긴굿이란 죽은 자의 원혼을 씻어내리고 그 넋을 위로하는 굿이고요. 마당굿이란 굿의 제의적 성격의 연극성과 현장성이 강화된 마당굿의 극본 역할을 하는 시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굿시는요, 1980년대에 집중적으로 생산됩니다. 이러한 굿시의 생산은 광주 민중항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죠. 광주의 희생자들을 애도하는 문화적 기획이 시와 연계된 것입니다. 특히 방금 읽은 시가 보여주는 진혼마당은 씻긴굿의 절차 중에서도 죽은 자의 넋을 달래고 기억하며 현실의 변화를 기원하는 역할을 하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열거된 묘비 번호는 광주의 희생자들을 구체적으로 호명하는 애도의 절차이자 고정희 시인이 취재하여 확인한 사실의 전달로서 마당굿 시와 저널리즘의 결합을 보여줍니다. 이처럼 이 저 무덤 위의 푸른 잔디라는 시집은 1980년대에 전개된 문화운동의 하나인 마당굿, 즉 연행예술운동과 긴밀히 연관되는 시집입니다. 이때 연행예술운동은 퍼포먼스 아트라고 이해하시면 좋겠는데요. 구체적으로는 마당극, 마당굿의 형식으로 전개된 문화운동을 가리킵니다. 이 마당극, 마당굿은요, 1980년대에 대학의 야외 공간에서 대형화된 집회 관객을 상대로 하여 특히 가면극이나 굿의 양식적 특질을 계승한 비중이 큰 공연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축제와 추모제의 문화적 형식으로 확대되었고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까지 대학의 운동 문화와 연동되었습니다. 이 문화운동은 정권과 제국의 문화적 기호들에 대한 반문화를 형성했고 새로운 역사와 세상에 대한 유토피아적 사유의 시급성과 치열성을 현실화했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행예술운동은 마당극에서 마당굿으로 전개되는 특징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정희의 시집에서 마당굿의 양식이 등장한 배경에는 또 하나의 요인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고정희의 고향이 해남이었다는 것입니다. 민요, 무가, 판소리 등을 시에 접목시킨 작품을 고정희가 많이 창작하게 된 것은 해남의 정서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해남은 진도의 식긴급 문화권에 있을 뿐 아니라 남도 민요 등으로 굉장히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식긴굿의 형식을 통해서 이 고정희는 이 시집에서 여성 민중의 눌림과 맺힘을 굿시의 형태로 체현하고요. 궁극적으로는 해방된 인간성을 여성에게서 발견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광주의 눈물비라는 시집을 소개해 드릴게요. 광주의 눈물비는 1990년에 발간된 시집으로 오공비리 청문회에서의 광주 민중항쟁 조작, 은폐, 그리고 육공화국의 5012 종결, 그리고 이후에 이루어진 보수 대연합에 분노하는 마음을 담아서 쓴 시집입니다. 당시 50비리 청문회와 5012의 허무한 종결은 오늘 이렇게 평가됩니다. 6월 항쟁으로 얻어낸 민주화가 가져다준 자유는 그저 전두환을 증인석에 세우기만 했다. 고정희는 바로 이러한 국면을 이 시집에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끓어오르는 분노에 의지하여 나는 우리의 봄, 서울의 봄 연작을 쓰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이 시집은 대망의 90년대를 온순하게 맞이하고 있는 한 시인의 정신적 방황의 기록이며 도큐멘터이다. 왜냐면 이 청문회가 88년에서 시작해서 89년 12월 31일에 마쳤거든요. 그렇게 90년대가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이 시집은요, 광주 여성들의 활동에 관한 취재 내용이 반영된 저널리즘의 성격을 역시나 갖고 있습니다. 시집에 실린 시 오공이 기른 독사의 무리들이 우리의 봄 서울의 봄 3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날 밤 보았지. 두 눈 뜨고 보았지. 무식하게 13대 국회가 무너지고 무능하게 야당이 무너지고 무모하게 대망의 90년대가 들어서는 것을 보았지. 우리는 똑똑히 보았지. 오공이 은밀하게 기른 독사의 무리들이 대량 서식직 백담사를 떠나 머리에 번들번들 정경유착의 광을 내며 국회의사당으로 의사봉 꼭대기로 광주 특이 목구멍으로 출몰하는 것을 보았지. 오공이 은밀하게 기른 독사의 무리들이 바야흐로 육공에서 춤추는 것을 보았지. 그러나 5월 사랑 안에 흐르는 피는 하늘이 증인되고 땅이 증인되고 너와 내가 증인되던 그날의 함성을 불러 모으라네. 5월 사랑 안에 흐르는 피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너와 내가 알고 있는 5월 항쟁 내공법을 잘 열마하라네. 5월 항쟁 건법을 잘 계승하라네. 5월 항쟁 사랑법을 잘 터득하라네. 당시 광주 특위 청문회는 전국에 생중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생중계되는 걸 보면서 막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 시는 아주 잘 표현하고 있죠. 1989년 12월 31일에 전두환이 청문회 증인으로 드디어 섰지만 이 청문회는 결국 용도 3위로 종료되어서 90년대가 바로 그렇게 허무하게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좌절에 있을 수만은 없다고 이 시는 말하고 있어요. 민중들에게서 이어져갈 삶의 방법으로서의 5월 항쟁에 대한 믿음을 이 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같은 시집에 실린 새벽전투 아마레트 시편 10일이라는 시입니다. 호루라기 소리가 휙휙 담을 넘고 군합발 소리가 석가래를 울렸다. 죽음의 사자들이 당도하였는가. 멀리 그리고 가까이서 투항을 재촉하는 총성이 들려왔다. 최후의 행진이 시작되고 있는가. 미중유의 정적이 골목에 충천했다. 민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포탄이 장렬하는 새벽을 질주하며 여자의 쟁쟁한 외침 하나 거리에 메아리쳤다. 어서 민주광장으로 나와 광주를 사수합시다. 사수합시다. 용감하고 우렁찬 여자의 외침 하나 온 시가지에 낭랑하게 메아리쳤다. 공포를 뒤흔들고 두려움을 가르는 새벽의 외침 하나 낮게 포복한 지붕들을 난타했다. 방금 읽은 이 새벽전투라는 시는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학생봉기로 시작되었던 운동을 시민 전체의 항쟁으로 응집해냈던 전옥주라는 여성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광주에 대한 왜곡 보도가 자행되어서 진실을 알리는 민중 언론의 역할이 필요하던 시점입니다. 트럭에
스피커를 부착해서 전옥주는 광주 전역에서 가두 방송을 하였고요. 시민들이 계엄군에 의해서 살해되고 있음을 알리고 투쟁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러한 전옥주의 가두 방송은 광주 학생 봉기를 시민 전체의 항정으로 응집한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이 역시 고정희의 취재 내용을 전하는 저널리즘의 성격을 갖는 시인데요. 고정희는 광주 여성의 활동을 취재한 기록인 광주 민중항쟁과 여성의 역할이라는 자신의 글에서 전옥주의 활동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습니다. 오후 4시쯤 시내 남녀 고등학생이 수업을 거부하고 20-30명씩 짝을 지어 시위대에 가담하기 시작했다. 바로 이때 광주항쟁 동안 눈부신 활동을 펴난 여성이 공용터미널 위쪽 사거리에서 마이크를 쥐고 외치고 있었다. 가두 방송원 전옥주였다. 광주 시민 여러분, 우리의 아들, 딸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아무 죄 없이 우리 학생들과 시민들이 죽어가는 것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나서서 계엄군을 물리치고 광주를 지킵시다. 전옥주의 호소를 깊고 낭랑한 목소리는 수많은 시민들의 가슴을 움직였고 이 방송에 따라 수천 명의 군중이 시시각각으로 불어나기 시작하여 노도처럼 기세를 높였다. 고정희가 직접 취재하여 기록한 글입니다. 유사한 성격의 시 한 편을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은 시집에 실린 시 눈물의 주먹밥 아마레트 시편 8입니다. 저승사자들도 눈물 흘린 주먹밥, 형제자매 뜨겁게 오열하던 주먹밥, 5월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삼키면 불기둥 일어서는 주먹밥, 나누면 영산강 굽이치는 주먹밥, 자유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어머니의 피눈물로 버무린 주먹밥, 자매들의 통곡으로 간을 맞춘 주먹밥, 눈물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사람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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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으로 다리 놓는 장백상은 하늘까지 5월 사랑 지고 갈 사람이여 6천만 먹고 남을 통일의 주먹밥, 해방군의 주먹밥 먹어보았나. 역시나 고정희는 자신의 취재 기록에서 방금 읽은 이 시의 배경이 되는 광주의 주먹밥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씁니다. 시민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면 어디든지 동네 아주머니들이 모여서 길목을 지키다가 지나는 시위 차량을 멈추게 하고는 김밥과 주먹밥을 한 함지씩 실어주는 것이었다. 광주 시민이면 아무나 찾아와 요기를 할 수 있었고 어느 곳에나 푸짐한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다. 특히나 시장 아주머니들이 가장 열성이었다. 그들은 지난 며칠 동안의 참상을 똑똑히 보았던 사람들이었다. 양동시장, 대인시장, 학동시장, 산수시장, 서방시장 등에서는 조직적으로 밥과 반찬이 공급되고 있었다. 전투가 치열했던 금남로에는 동별로 나온 수백 명의 가정주부들이 김밥을 함지에 담아 도로로 펼쳐놓고 시위대에게 나누어 주었으며 주먹밥, 달걀, 김치, 음료수, 빵 등 각양각색의 음식들이 형제자매들의 손에 아낌없이 나누어졌다. 손매듭이 굵고 고생의 흔적이 역력한 이 여성들은 이들 시위대 모두를 식구처럼 여기고 그들에게 요기를 시켜주는 일이 곧 자기 혈육을 먹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듯 하였다. 시위대는 그 음식들이 차량 위로 실려질 때마다 고맙다는 인사를 건네면서 뜨겁게 달아오르는 정의감에 불탔다. 이 주먹밥이야말로 광주 공동체의 피로 맺어진 약속의 밥이었다. 밥을 먹는 시민들은 자신의 광주 공동체가 뽑아서 민주화 전선으로 내보낸 전사임을 새롭게 자각했고 밥을 해준 주부들은 비인가적인 공포로부터 벗어나 그것들을 몰아냈는데 자신이 동참하고 있다는 사실에 신바람이 나서는 밥을 나눠주지 않고는 못 베기는 모습이었다. 이와 같은 식사의 연대는 금남로의 시위 군중을 새로운 전의에 불타도록 만들었고 뜨거운 시민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었다. 네, 광주 민중항쟁 당시에 이루어진 이 주먹밥의 나눔은 주체적 평등의 정치로서 절대 꼽니다라는 논의가 있습니다. 광주에서의 주먹밥의 나눔이 권력과 자본을 독점하는 자본주의 지배 질서에 대항하며 스스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였다는 점에서 반자본주의적 평등의 성격을 갖는다는 것이죠. 고정희는 이를 이끌어낸 것이 바로 여성들임을 주목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고정희 시에 등장하는 광주 여성들은 반자본주의적 주체로서의 성격을 갖는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정희 시에 등장하는 독신 여성의 형상을 살펴보겠습니다. 고정희 시에서 여성이 어머니로 등장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른 한편 이 어머니의 형상은 많은 고뇌를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 고정희의 시입니다. 이 독신 여성의 형상을 잘 보여준 텍스트 중 하나가 1990년에 발간된 시집 여성의 방 출사표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문화 동인지 제8호에 실린 시 우리 시대 섹스와 사랑 공청회입니다. 이 두 텍스트는 성차별과 성억압에 대한 문제의식을 심화하고 있고요. 특히 비규범적인 성적 관계와 실천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이성의 중심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성상품화의 현실을 비판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이 두 텍스트가 담고 있는 문제의식 역시 당대에 전개된 여성운동과 연동되는데요. 1980년대 후반에서 1990년대에는 성폭력, 성억압, 성해방에 관한 담론이 확산되고 성폭력, 성산업,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적 대응이 이루어진 시기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운동들이 전개됐습니다. 반성매매운동, 반성폭력운동, 부천서 성고문 사건에 대한 대응, 일본군 위안부 운동, 그리고 섹슈얼리티 지식이 본격적으로 제출되기도 했고요. 그럼 고정희의 시를 한번 볼까요? 여성해방 출사표에 실린 시 황진이가 이육봉에게 이야기 여성사 1이라는 시의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되 머물지 않으며 결혼하되 집을 짓지 않는 삶. 거기에 해방세계가 있기 때문이외다. 사랑이 멍해라면 잘못 가고 있사외다. 결혼이 집이라면 잘못 살고 있사외다. 나는 급진주의 세대가 아니지만 사랑하는 법이야 능히 알고 있사외다. 이 시에서는 사랑과 결혼의 정상성을 초과하는 성적 실천이 급진주의 페미니즘의 기조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고정희가 한국 여성운동에서 레디컬 페미니즘의 부재를 짚은 바 있다고 했었죠. 고정희는 그러한 문제의식에서 그치지 않고 여성해방 출사표라는 시집을 통해서 레디컬 페미니즘, 급진주의 페미니즘을 직접 실천해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내용은 이 시가 보여주듯이 일부 일처제와 정상 섹슈얼리티 규범을 비판하고 사랑이라는 것을 배타성과 폐쇄성에 대항하는 실천으로 이야기하고 급진성이라는 것을 본질주의가 아니라 정상성에 반하는 것으로서 사유해 내는 것입니다. 여성해방 출사표라는 시집에서 일부 일처제, 정상가족, 정상 섹슈얼리티에 대한 이 비판은 당대 여성운동에서 여성이 어떻게 재현되고 있는지를 다시금 성찰하는 데로 이어집니다.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을 위하여 이야기 여성사 6이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이 시의 일부분을 읽어볼게요. 여자란 결혼한 여자와 결혼을 안 한 여자가 있을 뿐이다. 어느 정실 부인과 독신녀 이야기. 겨울이 끝나가는 어느 날이었습니다. 제3세기 여자 인권과 정의 평화 문제를 논하는 자리에 독신녀 두어 명이 끼어 있었습니다. 공식 회의가 끝나기가 무섭게 회의를 이끌던 어느 정실 부인께서 돌연 한 독신녀에게 화살을 돌렸습니다. 이봐요, 결혼은 정말 안 할 거예요? 이 시는요,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여성을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동일한 체험과 경험을 하는 존재로 본질화하는 인식이 유지되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고요. 소위 정상가족과 정상 섹슈얼리티를 실천하지 않는 독신녀가 여성들 사이에서도 타자화되어 있고 소외되어 있음을 성찰하고 있습니다. 스스로가 독신자였던 고정희는요, 이 시를 통해서 여성에 대한 본질주의적인 태도를 넘어서 여자가 하나 되는 세상, 자매를 실현하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정상가족, 정상 섹슈얼리티 규범을 문제화하는 비규범적인 성적 주체인 독신자를 여성 해방의 주체로서 여성 해방의 역사에 위치시킵니다. 이러한 섹슈얼리티에 대한 문제의식은요, 우리 시대 섹스와 사랑 공청회라는 시에서 이성의 중심주의를 직설적으로 비판하는 데로 이어집니다. 시 일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매일 쇼비니즘은 수직관계입니다. 이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를 변화하지 않는 한 남녀 섹스와 사랑의 관계는 남성성을 강화하는 기제가 됩니다. 위계적인 남녀관계 속에서 성과 사랑이란 힘을 가진 자의 체제 유지 구실로 돌변한다 이겁니다. 이때 섹스는 여성 억압의 무기가 되고 사랑은 그 억압을 신비화시키는 마술상자가 됩니다. 이 심리를 기가 막히게 잘 간파한 것이 자본주의 성상품화 시장입니다. 이 시는 남성 우월주의, 메일 쇼비니즘이 남성 우월주의를 의미합니다. 남성 우월주의의 위계 질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성애라는 것은 여성에 대한 남성 지배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날카롭게 지적한 시입니다. 이성의 관계 속에서 여성에 대한 억압이 낭만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를 이용한 것이 자본주의 성상품화 시장임을 조명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성의 관계가 낭만화되면서 여성의 성상품화에 내장된 남성 우월주의가 강화되고 성을 거래하는 남성과 여성이 평등한 관계로 오인되거나 가장됨을 지적합니다. 결국 가부장적 자본주의에서 정상 섹슈얼리티 규범이 작동하는 방식이 어떠한가를 이 시는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시는 당대에 전개된 노래운동과 관련됩니다. 노래운동은 연행예술운동과 더불어 1980년대에 활발히 전개된 문화운동의 하나였습니다. 이 시의 화자들은 당대 한국의 섹스와 사랑 문제, 즉 섹슈얼리티에 관한 공청회를 벌인 후에 깊이 생각하고 행동하기 위해 함께 노래를 부르자는 제안을 긴급 사안으로 제기합니다. 찬성을 의미하는 우려와 같은 박수와 함께 딸들아 이제는 이라는 악보가 등장하고요. 화자들의 노랫소리를 악보가 들려주며 여성주의 노래운동의 현장이 재현됩니다. 80년대 중반에서 90년대 초반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노래운동이 대두되었던 상황과 결속되었던 것이 바로 이 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의 또 다른 배경이 있는데요. 그것은 1987년부터 88년에 또 하나의 문화에서 여성 해방가가 기획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노래운동이 대두되고 여성주의 노래운동이 기획되었던 상황이 바로 고정희의 이 시가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시대 섹스와 사랑 공청회라는 시는 섹슈얼리티의 문제의식을 시적으로 재현하는 동시에 여성주의 노래운동의 현장을 창조해낸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주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고정희의 시를 통해 198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의 여성운동과 여성시의 관계를 보았습니다. 고정희는 계급 및 섹슈얼리티와 관련된 당대의 여성주의적 문제의식을 시로 썼고요. 지배질서에 저항하는 여성 노동자와 광주 여성, 비규범적인 성적 주체인 독신 여성을 형상화했습니다. 이를 통해 남성 중심적이고 성별 이분법적인 당대 운동의 풍토와 자본주의 사회를 비판하고 다양한 문화운동들과 접속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은 1990년대에 확산되어서 다수의 여성시가 여성의 주체적인 성적 실천을 보여주고 여성에 대한 성적 폭력을 비판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공부한 이 내용이 여러분이 1980년대 여성시의 역동과 1990년대 여성시의 새로움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